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경선 불복 논란까지 일었던 민주당 경선에서의 무효표 처리에 관해 오늘 오후 당무위가 문제 없다면서 선거 결과를 추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에 승복한다고 사흘 만에 밝혔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축하한다라는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변인이 한 명으로 통일됐죠. 캠프의 난맥상을 좀 바꾸는 건지 아니면 개선인지 이것도 살펴보고 또 대장동의 그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허은하 의원인데요. 대변인 클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설계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죠? 네, 민주당 결론이 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서른 의원 쪽 입장 강하게 계속 나오고 있었죠. 제일 강경했던 이낙연 캠프 인사죠. 예. 좀 뒤에 자세히 더 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이재명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지낸 박주민 의원이 출연합니다. 이제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 좀 해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허인하 의원인데요. 두 분 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전에는 영클럽이었는데 대변인 클럽으로. 감사합니다. 50억 클럽은 아닙니다. 요즘 클럽이 유행이긴 한데. 네. 50억 클럽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변인 클럽보다 50억 클럽이 저는 대변인 클럽으로 하겠습니다. 대변인 네, 클럽으로. 네. 감옥 가기 이렇게- 싫습니다. 이렇게 발을 빼시나요? 네. 50억보다는 대변인. 네. 정당한 50억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정당한 50억. 음. 국민의힘과 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훅 발을 빼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아직 허은하 의원님이 우리 분위기에 우리는 솔직 담백인데.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역시 수석 대변인이라 좀 다르신 것 예. 같아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원래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이미지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이미지 전략 전문가. 이미지 전략 전문가. 역시 전략적인 발언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먼저 소개합니다. 당원 당규 해석 권한을 가진 민주당의 최고 의결기구 당무위원회가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여러 의견들 다 들었지만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 측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민주당 선대위 영광로에 들어가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조금 전 이 후보가 당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첫 주제는 경선 문제 없다. 오늘 당무위의 결과 발표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소영 의원께 물어보면 무효표 논란이 좀 매듭이 됐습니다. 당무위 분위기가 좀 제가 알기로는 보도에 따르면 제가 가서 본 건 아니고요. 경론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땠습니까? 제가 당무위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당무위에 있었는데 경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낙연 캠프 쪽 분들도 당무위원이 계시고 예. 반대쪽도 계시고 이제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일단은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3차 선거인단의 결과가 의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이 경계선에 이제 예. 살짝 걸친 상황이었고 당규 해석에 따라서 사실 결론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눈물과 땀과 노력과 시간과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감정과 함께 쏟아부어지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사실 승복이라는 게 말은 정말 쉽지만 두 글자밖에 안 맞아요. 되지만 그게 실제로는 예. 참 어렵다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논리적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이낙연 캠프에서 주장한 이제 당규의 해석이
실제 그 당규의 물리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헌 자체 해석하고는 조금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기존의 선관위나 최고위가 예. 그 해석을 배척한 거였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결론이 흘러가긴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내에서 뭐 경쟁하고 싸우고 하더라도 언제나 원팀으로 이제 합쳐왔던 우리 전통이 있는데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표결하고 하지 말고 합의해서 마음을 모으자. 사실 여기 이제 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계시지만 어쨌든 각자의 정당에서는 우리 정당이 잘 준비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사실 예. 중요한 거지. 후보가 뭐 누가 되냐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셨고 다행스럽게도 원하던 결론이 아닌데 이제 수락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낙연 캠프 측 당무위원들이 네. 수락을 하면서 됐군요. 어떻게 사실은 좀 더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낙연 후보 측의 이른바 경선 불복 움직임이 좀 더 지속되기를 바랬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은 땡큐죠. 땡큐인데. 네. 그런데 뭐 결정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다운 결정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남의 당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제명수호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좀 손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아, 제명수. 네. 다만 이제 저희 17대 때도 사실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박빙이었다가 1점 몇 % 차이로 이제 한 분이 나오게 됐는데 바로 승복을 했거든요. 예. 예, 바로 승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잘했다. 뭐 이런 언론의 칭찬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배부른 싸움처럼 보입니다. 배부른 싸움이라는 것은 야당 입장에선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땐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마무리하신 것은 이낙연답게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낙연 후보가 사실 조금 전에 약 1시간 전쯤에 입장을 냈어요. 승복하겠다 하고 네. 어차피 강이 흘러 바다로 가고 하나가 돼서 민주정부 4기 집권을 이뤄내자. 그러니까 원팀을 얘기를 했는데 네.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상처들이 너무 커서 생채기가 깊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대선이 처음 네. 치러보는 대선인데 2017년 대선을 얘기를 들어보면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름대로 내부 경쟁이 치열했고 민주당도 사실 내부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생채기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는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서 이제 2등, 3등 후보의 캠프분들이 이제 다 합류해서 같이 뛰었고 대통령 당선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게 그 사실 이낙연 후보님도 이낙연 전 대표님도 지금 민주당 당원 21년째시고 예. 많은 대선을 겪어 오시면서 이제 이런 경쟁하지만 나중에 화합하는 그런 과정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의 집 일이지만 남의 집 일이지만 불구경이 재밌었을 텐데 지금 불이 막 꺼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불들이 어디선가 지금 타고 있다라는 정보를 좀 들었고 아, 정보를 네. 들었어요? 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불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정보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의 당 정보까지 또 다. 네, 그게 다 다 올라옵니까? 들려옵니다. 대변인 되면 다 조금 들려옵니다. 풀어주시죠. 어떤 네,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낙연 후보는 받아들였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헝그리 정신 얘기를 남의 당에서 좀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저희도 원팀으로 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빨리 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당무위 참석하기 전에는 조금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염려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오늘 이제 당무위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던 당무위원님들이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 정신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합의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염려가 좀 이렇게 내려놔졌어요. 네. 사실 이낙연 캠프에 김종민 의원과 제가 좀 더 깊게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월요일 날 출연을 했었고요.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경선 불복 움직임이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물론 결선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친 이재명파와 반 이재명파의
민주당 내 새로운 개파 싸움의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기도 했었거든요. 경선 불복 목소리까지 좀 세게 나오고 후보가 선출되는데 거기다 뭐 구속 얘기까지 서로는 하고 있어서 또 어떻게 보세요? 오늘 당무위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 친 이재명 뭐 개파, 반 이재명 개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많은 의원들과 합심을 하게 돼서 같이 정치를 하게 된 게 기간이 짧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뭐 민주당 내 무슨 개파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분들이 어느 한 뭐 개파하고 손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사실 이제 여기에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새롭게 여러 가지 관계와 그런 것들이 조직들이 재편되는 과정이어서 아직 그렇게 뭐 어떤 양분돼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뭐 개파를 만들고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예. 유권자 입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낙연 후보의 좀 품격이라던가 예. 좀 이낙연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유권자들이 좀 계십니다. 아마도 사실 같은 당 내에서도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 다르고 그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과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성향도 사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느 정당이나 어느 당내 경쟁에서나 뭐 동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유권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권자도 네. 마찬가지고요. 유권자도 이제 그런 차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명심을 하셔서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후보로서 끝까지 본선까지 가게 된다면 이낙연 후보가 가졌던 그 품격, 이낙연스러움을 좀 배우실 필요는 있다라는 조언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장점을 예. 사실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겠죠. 네. 좀 이따가 이제 박주민 이재명 캠프의 총괄 본부장이었던 박주민 의원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통합 용광로 선대위를 대해서는 또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민주당 얘기 사실은 경선 불복이 커질 듯 하다가 오늘 당무위를 수용을 하면서 약간 잠잠해졌는데요. 네. 그래서 다행이죠. 아름다운 결말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네.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불씨가 살아나는지. 뭐 일부 지지자 이낙연 지지자가 뭐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건 이따가 조금 이따 네. 박주민 의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가 좀 핫합니다.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달 된 이슈입니다. 바로 대장동 의혹인데요. 김만배는 형이다로 잡았습니다. 왜 김만배는 형이다로 제가 주제를 잡았냐면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죠. 대장동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아니냐.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연배가 더 어리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형이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3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남욱 변호사가 어제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뭐 유동규인지 뭐 누군지를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럼 서로 어떻게 호칭을 했나요? 그냥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요.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예. 예, 지금 이 그분이 누구냐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의견입니다. 팩트는 서로 없고요. 저희가 한 줄 평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앞에 판넬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예, 원래 없었는데. 이거 장치들을 좀 마련하자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땡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네모다. 명사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무한정 열려 있습니다. 동사도 그림을 괜찮잖아요. 그렸습니다. 글씨를 잘 써요. 글씨에 되게 신경 쓰시는. 네. 그러게요. 좀 신경 쓰이네요. 예, 신입생이라. 알겠습니다. 먼저 쓰셨으니까 네. 서은아 의원님부터 들어주시면 그분은 복면가왕이다. 네. 무슨 뜻인가요? 이 그분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그분 노래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실루엣이라던가 예. 노래 목소리 이런 걸 들으면 누군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물론 네,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히 예측이 되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지금 이 그분은 예측이 돼요. 실루엣도 보이고 목소리도 분명 그 사람 같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 네. 네, 그분이니까 이제 이 가면을 네. 벗기면 누군지 알죠. 저희는 그래서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은 그분이다로 일단. 그분은 복면가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가장 위쪽에 계신 그분이다. 예. 라고 가면 얘기를 이준석 예측됩니다. 대표가 과거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걸로 유추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도 뭐하고. 예. 저는 명사가 아니라 이 예. 동사입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분 누군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솔직한 이소영 의원님. 그렇죠. 그리고 좀 알 것 사실은 같은데.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사실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근데 뭐 복면가왕을 저도 뭐 즐겨 봅니다만 사실은 추측하고 틀릴 때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근거가 있을 때 근거를 가지고 사실 주장이나 어떤 추측 뭐 이런 걸 제시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다. 예. 맞는 말씀 같아요. 모르겠다. 근데 하지만 하나- 이제 예.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져야죠. 밝혀져야 그렇죠,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 복면가왕도 회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거의 99% 맞춥니다. 네, 그 사람이 오래되면 맞추죠. 오래되면 맞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노래하는 스타일을 들으면 빨리 좀 네.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빨리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그분이 이거 이제 좀- 치워도 되나요? 치워도 됩니다. 아유, 네. 어디다 놓으면 아무데나 다 알겠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제가 되게 나중에 자연스러웠네요. 끝나면 다 네. 신고해서 갑니다. 재활용해야 치워주실 되니까. 거죠? 재활용 꼭 해주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분위기가 이런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녹취록에 그분이 뭐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 김만배 씨가 하고 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다시 그냥 서로 비용 분담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그 규모 자체가 이익이 크지 않다. 왜? 반은 가상의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가상으로 지어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해당 변호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이 그분이 누구냐로 떠오른 사람은 원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는데 유동규 씨가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서, 자술서에 의하면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밝혔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인가 보다 했는데 JTBC 뉴스룸이 이제 인터뷰한 남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면은 김만배 씨가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냥 동생 뭐 이렇게 해야지 형 동생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일단 누군가 더 윗선이나 또는 제3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김만배 씨 주장대로 그분은 없는데 일단 규모 1,200억 정도 되는 이 배당금을 반을 줄여놓고 해서 가상으로 세웠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 김만배 씨라는 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 지금 쭉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분이 뭐 해명하고 설명하고 무언가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평소의 발언 자체를 뭔가 좀 아무 말 대잔치처럼 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대법원에 왜 갔냐 권순일 대법관 만나러 간 거 아니냐 했을 때 처음에 뭐 머리 자르러 갔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예.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한 얘기로 드러난 거고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뭐 50억 준 것도 뭐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산재 위로금이라고 했다가 계속 뭐 말이 바뀌고 좀 말을 좀 가볍게 하고 뭔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본인의 어떤 면피를 위해서 좀 말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 지금 예를 들면 두 가지 종류의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는 그 이게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천화동인 1호 예. 이거 사실은 내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차명으로 맡겨놓은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말의 신빙성을 예. 우리가 얘기할 때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어디가? 집에 가.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사실 거짓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발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 빌릴 때 내가 5억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야 나 5억 좀 빌려줘.
야, 너 근데 갚을 돈도 없잖아. 너 돈도 없어 보이는데. 야, 아니야. 저기 있는 저 땅이 알고 보면은 내 땅인데 예. 내가 우리 큰애 삼촌한테 맡겨놓은 거야. 내가 나중에 저거 안산땅 팔면 돼. 50만 그런 거. 예를 들면 반대로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예. 돈을 빌려주기 싫어요. 예. 그러면은 야, 친구야, 나 5억 원만 빌려줘. 아, 나 돈이 없어. 야, 너 재산 있잖아. 그거 알고 보면 다 우리 아빠 거야. 예. 이런 얘기 할 때 말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 대화의 맥락이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 절반은 그분 것이다 할 때도 나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비용 분담을 네, 얘기하니까. 비용 분담 얘기하니까 사실 이거 다 내 거 아니고 절반 딴 사람 거야 이렇게 둘러댄 느낌이고 유동규 씨도 이거 무슨 5억인지 뭐 이혼 뭐 과정에서의 예. 돈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야 사실은 나 이게 재산 쟁여놨어 이런 맥락에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 정민영 변호사의 자술서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다시 한번 좀 틀어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예. 그러고 보니까 이소영 의원님 말을 들으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온 김만배 씨의 주장은 돈 내라고 할 때 야, 반은 내 거 아니잖아. 나 돈 없어. 나 이 돈 얘기고. 없어. 그러고 보면 정민영 변호사의 자술서도 유동규 본부장이 내 거야라고 할 땐 정말 돈 빌릴 때 얘기잖아요. 야, 나 저기 돈 많은 거 너 알잖아. 저거 내 몇억 원 거. 달라고 막 그러면서 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보면 우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저 두 사람 말 중에 뭐가 맞냐 했는데 사실 둘 다 신빙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들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예컨대 그 채무자들이 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내가 갚을 자력이 많다고 뻥튀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기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뭐 좀 그런 측면에서 저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뭐 막 적어가지고 감론을박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무게를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아우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너무나 말씀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제가 드라마도 네. 많이 보고 좀 그래가지고요. 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우리가 거짓말을 시킬 때는 자기가 좀 불리한 거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말을 하면서 예. 빠져나가려 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기자들이 찾아낸 거라던가 그리고 뭐 수사라고 해서 좀 저희가 흘려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좀 일조 클럽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봐야 추적이 가능할 것 같다. 그분이라는 예. 게. 아유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조 클럽 맥락에서 기침이 계속 나올 때 제가 잠깐 아, 얘기를 네.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FDV는 물을 네, 잠깐 갖다 물을 주시기 잠깐 바랍니다. 주시고 일단 백신은 맞으셨죠? 저희가 이렇게 유리벽이 있지만 자꾸 말을 시키시지 아니, 마시고 말을 잠깐 이걸 가다 지금 호들 혹시 이소영 의원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사례가 약간 걸리신 것 같아요. 너무 아 이거구나 이렇게 고민하시던 부분이 풀린 거이실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은 복면가왕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허구일 수도 있다. 둘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소영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주장입니다. 그냥 뭐 네. 어떤 사람이 좀 둘러댈 때 하는 말처럼 좀 보이는 녹취록 내용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상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고 예.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거겠죠. 지금 뭐 470억 원 정도가 쭉 김만배 씨가 돈을 빼가서 대여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명확치 않고 100억 원 정도는 이제 뭐 부장업체 대표에게 흘러갔다고 하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 그분 일이 아니라 그분들 아주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억 클럽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저는 좀 1조 클럽 같아요.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예, 이게 엄청난 규모의 클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얘기됐던 어떤 설계들을 보면 저희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예. 그리고 대장동 사업을 함께했던 사람들끼리 권력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이 일조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성남시의 권력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성남시에서 가장 위에 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에 대한 것들에 말을 조심하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취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윗사람이 누군지 사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기는- 일조 클럽이 예. 성남시 안에서의 뭐 권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팩트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받아간 고문비,
그리고 부인도 들어가 있고요. 부인도 들어가 있고 자유한국당 전 비서관, 뭐 보좌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받아간 돈, 다 이런 것들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성남시 뭐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드러난 성남시에 것이 있었던 뭐 없고, 성남의 뜻 예, 거기에서 없고 시작된 거니까. 오히려 이제 남욱 변호사가 보니까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예. 뭐 50억씩 7명한테 뭐 350억을 뭐 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7명이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예. 네. 지금 뭐 김만배 씨나 또는 다른 분들 주장은 그냥 서로 내가 돈 많이 썼다. 예를 정영학 회계사 주장도 김만배 씨의 주장은 이제 정영학 회계사도 그 말을 했다고 하죠. 나도 50억씩 줄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김만배 씨도 줄고 서로 이제 내가 돈 많이 써서 돈이 없다. 돈 안 내려고 아까 이소영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그렇게 했는데 수사에서 사실 다 나와야 되겠죠. 이 네, 부분은. 수사에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선은 말씀하시면서 이 흐름을 좀 다르게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지사 자체도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검을 나오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뭐 5천 명 특검이 아니라 국감. 특검이라는 국감에 국감. 나온다 하면 특검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네. 진심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진심입니다. 예, 5천 명 직원 중에 일부가 이탈을 해서 관리적인 또 뭐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좀 잘라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유 전 본부장이잖아요. 예. 유 전 본부장은 이 5천 명 직원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의혹을 받고 있는 진짜 오른팔이었잖아요. 차관급이었죠. 경기도의 이 관광공사 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차관급 대우입니다. 정도인데 그 차관급 대우까지 시켜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일탈이었다. 이건 그냥 관리자로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잘라내려는 거. 이렇게 직원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말장난을 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꼬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근데 없습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전혀 연루가 안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어떤 직원으로도 기용하고 뭐 임원으로도 기용하고 했던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니까 아주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수억 원, 10억 원 이상은 먹은 걸로는 지금 네, 근데 검찰이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본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실 진상을 알 수 없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뭐 자녀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뭐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인 건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련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뭘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기가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 또 성남시장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자료를 추가로 뭐 내가 더 찾아주거나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내가 그런 사람을 기용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을 통감한다. 이거 이상의 어떤 말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변인이 진짜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런 말조차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감에 지금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으시면 국감에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것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로 하면서 왜 꼬리를 자르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사실. 왜 그 얘기를 하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한 거죠. 처음에 그 기자회견 할 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실 겁니다. 지난해 국감에 나왔던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건 저희가 꼭 말해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 돈은 국회 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건 다 빠져나가고 이번에 본인이 말했을 때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될 말씀하시면 될 것 만한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움이 될 만한 사실 여기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말을 자꾸 잘라도 되는 곳입니까? 잘라도 됩니다. 아, 아니, 그렇습니까? 너무 자르면 안 되고요. 좀 더 얘기하시고. 몰랐습니다. 네. 좀 더 얘기하시고 잘라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막 예쁘게 포장하는 것들이 잘 돼 있고 불리하다고 하면은 그냥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너 왜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상대를 상당히 무안을 주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유형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기자회견은 좀 과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굳이 왜 군대 갈 사람이요. 군대 안 가려고 막 피하다가 이제 군대 가게 되니까 나 이제 개선장군처럼 가보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예. 다른가라는 저는 그 생각이 해석이 듭니다. 아주 과도해 보이고요. 네. 사실
이제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지사직 사퇴하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얼마나 압박을 했어요. 원희룡 후보가 왜 나는 제주도지사 사퇴하고 경선 뛰는데 당신은 경기도지사 사퇴 안 하냐고 뭐 온갖 주장을 하고 압박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느냐 하는 시점이었고 당선 당일날에도 제가 이제 그 기자 브리핑에 계속 서 있었는데 모든 기자들이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추측을 했었냐면 기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은 국감에 나가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감기관으로서 나가는 거고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감 전에 사퇴를 할 것이다. 그렇지 라고 예측을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많이 했죠. 근데 네, 송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뭐 예. 많은 기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실제로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국감을 뭐 회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회피하지 않고 국민의 의혹이든 아니면 경기도지사로서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어떤 뭐 질문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나서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렇게 뭐 꼬아서 보면은 뭐 꼬아서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회피할 수 있는 좀 불편한 자리인데 책임감 있게 다 마무리 짓고 마침표를 찍고 나가는구나. 그 기자회견 이렇게 안 했으면 되잖아요. 안 했으면 되다니요. 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는 예. 거죠. 일단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앞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복면가이다 누구다 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고백하고 모든 방향이 한 명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직접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야당의 유력 주자가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면 정말 큰 비리를 알고 있는 건데 유동규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다가 뭐 38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안 받고 그냥 안 해준다니까 나갔다는 게 이제 이 지사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큰 사람은 요구를 다 비리를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을 다 쥐고 있는 사람 요구를 다 들어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그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캠프는 자리에 안 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캠프엔 안 들어가도 뒤에서 도와주셨겠죠. 아,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 갔는지는 모르고. 모든 손가락이 다 유동규 본부장에게 가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모든 거를 네. 다 추측에 기반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설 쓰듯이 사실관계를 풀어나가는 건 적절하진 근데 않은 이건 것 같아요. 소설이 아니라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려운 것은 범인이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의 일관성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이재명 지사 후보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본적으로 대장동 게이트는 치적이면서 내가 설계를 했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는 설계를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 빼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하나하나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됐던 바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워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부분은 살펴봤고요. 네, 비슷한 의견은 어느 정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정치권에 나온 독한 말들, 썰픽인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겠습니다. 투기 공화국 해체.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이 양당 때리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본질은 34년 동안 번갈아 집권하면서 부동산 기득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대선은 늘 거대 양당 중에 차악의 선택이었다며 마지막 각오를 다졌는데요. 사수생 심의원, 이번엔 최선이 될 수 있을까요? 2위 보겠습니다. 내가 강아지 유튜브 보드. 윤석열 후보의 천공 스승 논란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 말입니다. 저는 잘 보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뭐 예. 강아지를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뭐 그 정도로 취향의 문제다. 취향의 문제로 지금까지 볼 수 있지 정치적 행보에 있어가지고 그분 말 들은 건 아니다. 그게 만약 확인되면 좀 위험한데요. 예. 그게 확인되지 않는 한 제 생각에 뭐 큰 논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쪽에선 대통령감의 문제라는데 한쪽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왕자도 개인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리 보겠습니다. 잘못된 만남 성공은 김건모뿐인데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웬 잘못된 만남이냐고요? 90년대 빅히트였던 이 노래가 정치권에 소환됐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도 예고한 문 대통령을 향해서 잘못된 만남으로 성공한 건 김건모뿐이라고 한 겁니다. 야당의 대선 주자들 일제히 반대표를 들었습니다. 야당에서 난 이 결혼 아니 난 이 만남 반댈세를 외치는 가운데 과연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세 개의 썰을 강정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는데요. 먼저 하나씩 골라서 촌철살인을 더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부터 하나 해주신다면. 저는 2위. 2위. 내가 강아지 유튜브 강아지 보듯 유튜브 보듯. 예. 윤석열 후보도 천공 스승의 유튜브를 본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개취다 이런 건데요. 예. 예, 개인의 취향. 저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강아지들 나오는 동영상 보는 거랑 이 문제랑 지금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 뭐 미사일도 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북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컨대 어떤 명령을 발령할지 말지, 미사일을 쏠지 말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아주 정말 무거운 자리인데 이 무거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컨대 과학이나 정책이나 전문가나 그리고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기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거기에 영향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 사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유튜브만 봤다고 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승민 후보도 지금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대나무숲을 봤으면은 그냥 뭐 마음의 평화를 오기서 차 갔을까 강아지 보다. 유튜브를 보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뭐 그 토론회 끝나고 그랬다면서요.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가가지고 천공 스승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그건 했다고 사실이 하는데 아닙니다. 뭐 예. 유승민 죄송한데 처음으로 캠프의 주장은 끼어들었어요. 그건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뭐 만난 적도 있고 뭐 오래된 네. 관계고. 근데 그 천공 스승이 윤 예. 전 총장 검찰총장 사퇴할 때 본인이 조언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열흘에 한 번쯤 만나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예. 주장이죠 일단. 예. 지금 그 훌륭하신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윤 후보는 그렇게 말한 적이 이 정도 없습니다. 되면은 의심해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혹시 여기서 반박을 짧게. 아까 아니, 그 취미 생활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뭐라 그러면 참 힘들구나 정치인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취미, 천공 취미. 네, 예. 취미일 수 있죠. 뭐 알겠습니다. 궁금해하는 건 사람마다 다른. 어느 의원님은 이제 썰핑 하나 뽑아주신다면. 1등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네. 예.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 면담 요청 협의할 것 뭐 이거 때문에 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 지사 지금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후보를 만나신다. 그렇다면은 인증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현재 권력자이자 미래 권력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잘못된 만남이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 살아있는 뭐 권력도 누구든 수사해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 후보는 빼라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만남이다. 예. 그래서 혹시 짧게 반박을. 저는 이 잘못된 만남 얘기를 듣고 사실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원희룡 후보,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다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밀 회동을 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 사람들 다 알고 SNS에 이런 글까지 쓰고 있는데 무슨 비밀 회동입니까? 일단 비밀 회동이 아니고요. 홍준표 후보는 이거 만나가지고 뭐 대장동 비리를 공모하여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은폐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언론에 알리고 만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세 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의 말일 것 같은데 저는 네. 몰래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약인 그렇게 거죠. 만나신다면 그건 잘못된 만남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 테니까
어떻게 이 후보를 건드립니까? 그리고 절대 수사 못하죠. 이재명 후보가 뭐 몸통이다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허은하 수석 대변인의 의견이시고 사실 몸통 얘기는 여기는 아직 안 했고. 예. 아니 뭐 아무튼 무슨 뭐 의혹의 당사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지 뭐 표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의 정식으로 입건된 어떤 뭐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뭐 돈을 받았다거나 뭐 했다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지금 드러난 적도 없고 국민의힘이 의혹을 주장하지도 받고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데 아니, 저희는 그럼 주장하고 있고. 의혹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뭐 그러면 범죄자 취급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거나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을 하지 못하게 이제 딱 말씀을 잘라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예. 수사를 할 때 대통령을 만나는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지금 수사를 수사 일단 뭐 대상이 사실은 아니시잖아요. 윤석열 추후에, 예. 후보도 이제 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돼서 공채 입건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사실은 뭐 이번 대선은 좀 특이하게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예. 같이 만나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예. 만나자고 요청을 그러면 하시면 되겠네요. 생각해보시라고 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는 이제 얘기 나온 대로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 얘기인데요. 주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주제는 윤석열의 입 개편으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이제 대변인 체제를 일부 개편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내용인데 사실은 캠프는 일단 뭐 미리 대선을 준비하는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걸 부분이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프에 여러 대변인이 있었는데 김병민 대변인 한 명으로 압축을 했는데 저희가 이 배경을 김병민 대변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캠프의 대변인 체제의 일부 개편이 있었던 것이 맞고요.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캠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일부 역할이 조정이 됐습니다. 되게 짧게. 예, 일단 입 개편이 문책성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대변인 중에 한 명이었던 김용남 대변인이 얼마 전에 이제 왕자를 씻는데 손을 씻었는데 안 젖었다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을 씻었다.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 것 같아요라고 뇌피셜로 사실은 얘기한 건데 사실 재밌으라고 아마 한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더 회자되면서 무슨 저게 말이냐 뭐냐 하면서 더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캠프가 그럼 저희가 판넬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윤석열의 입은 네모다. 저는 이번에도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겠습니다. 형용사로요. 네. 예. 혹시 네모다로 했는데 지금 먼저 하실 허은하 의원님이 먼저 들어주시면 네. 윤석열의 입은 평판이다. 무슨 말인가요? 대선 주자급 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측근이 그 사람의 평판을 얘기하고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예. 그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특히 이 대변인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 평판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라고 생각하고 뭐 아시겠지만 오콤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내야 된다라고 예. 해서 단순화시키면서 그 메시지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 얘기하면 이제 잘 잘랐다라는 말씀이시죠. 잘 잘랐다는 잔가지들을 잘 쳐냈다. 아니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보니까 다 지금 특보로 보니까 가셨죠. 예, 예. 공보 특보도 가시고 홍보 특보로도 가셔서 또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대요. 불러다 놓고 방송 나가서 많은 메시지 내라고 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게 사실 대변인이 내는 건 공식적인 메시지인데 그렇죠. 이제 그 네. 부분은 좀 많이 그렇죠. 좀 그 부분을 통로가 잘라낸 하나로 거다.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은 이제 입을 대변인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로 이 마우스로 마우스.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입은 조마조마하다. 조마조마하다. 근데 예. 이게 실제로 본인의 그 어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뭐 설화가 생기고 뭐 막말 논란이 생기고 지금 본인이 뭐 그걸 주워 담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마조마한 본인의 그 말씀이 문제인 것이지 대변인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단 뭐 앞서 대변인들이 물론 이 김용남 대변인 뭐 손가락 이발하는 좀 잘못됐는데 그건 잘못됐죠. 그건 사실은 작은 거고 네. 본인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예. 반박을 혹시 하시거나 그러세요? 동의하십니까? 허은하 의원님 표정이
약간 반 동의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예. 아니 그게 조마조마하다라는 것은 윤석열 다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감으로 뜨는 스타죠. 사실 그래서 예. 국감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국민이 손짓해서 모셔온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윤석열의 국감을 보며 조마조마했던 사람은 없고 설레었던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엄청 예. 조마조마해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것 그게 바로 윤석열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지금은 만약에 조마조마하다라고 느끼게 됐다면 윤석열 스타일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 스타일을 아직은 이렇게 딱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자신감 있게 기존의 국감 스타일대로 예. 예,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저는 생각을 이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가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검사로 계속 살고 고위직 검사, 검찰총장까지 가셨잖아요. 영감의 최고봉. 최고봉이죠. 근데 이 검찰 조직 분위기를 뭐 저도 잘 알지만 보면은 지금까지 이분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어도 옆에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다 박수치고 뭐 막말을 해도 아유 우리 영감님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런 것을 못 버리고 이제는 국민 앞에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이 영역에 이제 진입을 하니까 이게 아직 모두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말실수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예. 반사를 좀 해야 될 게 지금 후보가 되신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나 말버릇은 윤석열 후보 못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버릇과 말실수보다는 그냥 색깔이다. 그 사람 다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도 더 나은 다음이면 논평이 아니실까. 윤석열 다음이면 계속 그러실 텐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자기 색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네. 더. 아, 예. 좀 그 자제하시는 색을 게 좋을 구체적인 것 색깔로 같은데. 표현하신다면 그 색? 예, 지금 그 자기 윤석열 색을 현재는 내는 자기 색, 색, 그 색깔을 말하는 게 무지개색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홍준표 고동색? 하면 떠오르는 게 네, 여기 이렇게 장난스러운 것이었군요. 네. 아닙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지금 일타 강사라는 하나의 색을 찾기 시작을 했고 또 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사이다가 있었고 우리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홍카콜라라는 게 있었고 이제 각각의 이런 색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색을 찾기가 어려워요. 딱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계신데 나름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좀 교통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각에서 이제 여러 기자회견 때 모습이나 또는 설화를 보고 이제 막무가내 또는 무대포 이런 그게 본인의 색이 비유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히려 네. 그게 개성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네, 지금은 그런 싹 리더십을- 쓸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겁니다. 예, 그냥 윤석열 후보와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윤석열 리더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지지하고 의견이 있을 따라가는 수 분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른 거라서. 제가 한 예. 말씀만 예. 드리면 아 시간이 다 돼서 네. 죄송합니다. 지금도 벌써 오버가 돼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막 다음 주에 다시 부분은 우리 이미지 전략가시니까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넌 항상 너야. 그건 누구도 못 말려. 몰라? 정말 모른다고? 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니? 난 그저 솔직할 뿐이야. 언제나 난 나야. 자, 단독자 설훈의 라스트 댄스로 좀 잡아봤어요. 라스트 댄스 하면 사실 저희는 조던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김연경 식빵 언니도 있죠.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 광고는 처음 봐요. 아, 처음 보세요? 네. 자, 이 광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바지 광고. 아 그래요? 네, 1995년에 나왔는데요. 그 획일성을 좀 타파하고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산해라.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나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 당시 그 난 나야라는 그 표현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아. 그 X세대 감수성 같은 거를 좀 건드린 그 옛날 광고입니다. 저는 그때 7살이어가지고 예, 저도 그때 좀 어렸는데 뭐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 서른 의원의 그 행동이 난 나야.
이 모습과 좀 비슷한 거 아닌가 해서 좀 제가 차용을 해봤는데요. 네. 자, 오늘도 그랬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 검경 수사가 진행될수록 우리 후보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진다. 그러면서 자, 구속된 유동규가 배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윗선으로 수사가 향하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한 거죠. 자, 현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 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과 또 토건 세력이 연합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입장인데 이 당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단독자 같다는 키워드로 단독자 더 라스트 댄스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선당 후사해달라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좀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서른 의원이 좀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른 의원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 오늘 그 화제가 된 만평 하나 가져왔어요. 자, 밥을 잘 차렸죠. 맛있게 잘 차렸으면 보통 숟가락을 얹어서 맛있게 먹는데 서른 의원은 이 밥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심지어 이의 제기를 해왔던 이낙연 캠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은 서른 의원 정도로 거침없이 과격하게 발언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 안에서는 어제 공식적으로 자제 요구를 했습니다. 자,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제. 자, 당의 집단지성을 무시하고 단정적인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 중진의 모습이 아니다. 제발 선당 후사의 초심으로 돌아와달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공당이 당내 어떤 특정 중진 의원을 향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내는 건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아주 드문 일로 보이는 거고요. 자, 오늘도 최고위에서 서른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또 하고 있는 행동이 대선 승리와 당의 단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자세로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게다가 송영길 대표도 자, 서른 의원의 행동은 지금 올바른 당 조직인의 자세가 아니다.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대놓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사실 누군가를 한 명을 겨냥해서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른 의원은 여전히 자신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 당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면 반박, 당의 입장에 정면 반박을 했는데요. 자신 SNS를 좀 계속 보시면 자, 경선 과정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게 과연 내가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경선 연기를 요청했더니 그걸 묵살하고 또 당규 문제를 얘기했더니 계속 외면해온 건 지도부다. 자, 오늘의 사태를 만든 책임은 바로 당 지도부에 있다라고 화살을 돌렸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선당후사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자, 당을 먼저 생각해라. 이런 어떤 정당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 규범, 뭐 도덕 룰, 뭐 이런 디폴트 값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지금 서른 의원이 하는 걸 보면은 난 억울하다. 억울하기 때문에 나한테 선당후사를 강요하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난 나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내 생각이 그렇다. 당보다 어쨌든 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이낙연 후보가 공식적으로 승복을 했습니다. 이제 혼자 좀 반발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진 셈이기도 한데 서른 의원이 근데 사실 원래부터 좀 캐릭터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그렇습니다. 5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를 오래 해왔었죠. 오늘 그 이재명 캠프의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 의원이 좀 눈에 띄는 흥미로운 분석을 했어요. 자, 서른 의원은 확증 편향적이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너무 확신하다 보니까 자, 다른 사람의 입장들을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판단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바로 대표적인 게 어제였었잖아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경선 확정이 됐을 때 이재명 후보를 축하했을 때 잘 몰라서 서둘러서 판단이 서둘러서라고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한 거죠. 자, 청와대의 판단력,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과거에도 상대방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몇 차례 얘기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좀 가져와 봤는데 지난 4월 총선 이후였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 사퇴 요구가 커지자 자, 윤미향 사퇴하라는 요구는 국민들이 정확한 팩트를 몰라서 나오는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미향 의원을 옹호했었죠. 그리고 또 20대가 지금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한참 그런 얘기 나왔을 때는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0대였던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만약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건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20대 폄하 논란을 했었고요. 또 과거에 국감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79세가 되면 은퇴해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해 우리나라 80살 대통령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2014년부터 꾸준히 어쨌든 남의 판단력을 여러 번 판단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오늘로 이제 민주당 경선 논란은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서른 의원의 반발 더 이어질지 아니면 라스트 댄스였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무만가 장난하나. 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윤석열의 경우로 좀 잡아봤습니다. 뒤에가 사실 더 중요한데 가사 세댔다. 네. 어쨌든 윤 후보가 왔다 갔다 한다란 얘기라면 또 어떤 논란이 또 벌어졌나 봐요. 네, 혹시 도리도리가 생각이 날 수도 있죠. 자, 도리도리는 이미 본인이 계속 고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 도리도리가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입장의 좀 선회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계속 촉구해왔어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검과 동시에. 지난 5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이상일 공보실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를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성토를 하면서 자, 빨리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서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라. 물론 특검도 도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어제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면서 정말 구체적인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야당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거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자 윤 후보 곧바로 자신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환영의 입장을 올렸었죠. 어제 자,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자, 그런데 오늘입니다. 오늘 윤 후보가 자, 대통령이 시시콜콜하게 수사 지시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바람직한가라고 180도 다른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아, 이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라고 키워드 꼽아 오신 거군요. 바로 그렇죠. 자, 정리하면 입장 촉구를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가 입장을 또 냈더니 환영한다 하고 나서 하룻밤 만에 다시 생각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면서 또 비판을 제기했다. 아니 이렇게 확 정책 입장이 급선회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환영 입장을 냈는데 밤사이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이번 기회에 검찰이 꼭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만 그때부터 빨리 수사를 하는 이런 관행들 또는 아예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는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게 당내 다른 후보들과도 좀 차별화되는 시도가 이렇게 분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보셨죠? 왜 처음부터 그러면 대통령한테 침묵하지 말아라. 빨리 수사 지시를 해라. 가만히 있는 거는 배신이고 책임 방기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입장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캠프에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캠프와 후보 입장 따로따로 논다. 아까 썰전 토크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변인단을 개편했는데 대변인단을 개편해도 후보의 입장이 어제와 오늘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개편의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을지 혼선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다고 하니까 또 개편된 건 좀 지켜봐야 또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 또 썰기 주제가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좀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마요. 아마 그럴 줄은 알았는데 이젠 좀 잔잔하다 했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나. 그런 마음을 낮추지 마요. 네, 계속해서 영끌 인터뷰입니다. 대선 캠프 자체는 이제 당의 후보로 선출되면서 해체됐지만 캠프의 총괄본부장,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제가 평소에 몇 번 뵀던 거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피곤해 보이세요. 일이 많죠. 지금 국정감사, 국정감사도 예, 하고. 그다음에 경선이 일요일 날 끝났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거의 쉬지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기진맥진. 네. 총괄본부장, 또 본부장도 총괄본부장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는 거죠. 네, 뭐 총괄본부장이 2명이었는데요. 예. 조정식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역할을 나눠 맡아서 이거저것 좀 챙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뭐 일이 워낙 경무인데, 그런데 오늘 당무위에서 네. 당원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으로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선관위의 그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추인을 했기 때문에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무효표 계산 방법에 대한 당규 해석이 예. 선관위가 해석했던 게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후보 계속 이겼던 건 맞고요. 예. 그래서 결선 안 가고 이제 끝난 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예. 근데 사실 당무위가 오늘 출석한 사람이 서면까지 합쳐서 64표라고 하던데, 네. 여기서 자칫 당무위가, 물론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와 가깝거나 당의 주요 위원장들이 또 많긴 하지만, 네. 만일 어그러지면 결선 투표도 갈 수 있었잖아요. 약간 살 떨리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 특별당규에 대한 선관위 해석이 이미 있었고 그 해석대로 경선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해석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당무위가 결론을 내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캠프에서 예측하기에는 이걸 뒤집을지는 않을 거다, 당무위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군요. 네, 뭐 당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2002년도라든지 이전 대선 경선 때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처리했던 전례도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관위 차원에서는 이미 유권 해석을 했고 그대로 경선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았었죠. 예. 당무위가 결정이 된 뒤에도 제 기억으로는 약 2시간 정도 있다가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합니까? 잘 원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원팀이 안 되면 민주정부를 다시 만드는 것, 재창출하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낙연 후보님도 당무위 결정을 수용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원팀 구성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뒤에 선대위를 꾸릴 때 약간 각직 이른바 뭐 용광로 선대위라고 정치권에서 흔히들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부터 꾸려질 선대위는 뭐 기존에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그 선본 캠프의 관할은 아닙니다. 예. 당에서 이제 알아서 꾸리는 것이고요. 당이 주도하겠죠. 당에서는 당연히 원팀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선본과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분들을 또 가장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후보와의 뭐 의사소통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많이 목소리를 또 낼 수가 있겠죠. 예. 뭐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 캠프 구성원들은 애초부터 원팀을 위해서는 다 내려놓자라는 얘기를 수시로 해왔었고요. 예. 해단하는 날 오전에 이제 줌 회의를 했을 때도 역시 그런 취지로 의원들이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되기보다는 뿌리와 줄기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고 원팀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이성대 기자의 뉴스설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네.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른 의원 같은 경우 발언이 제일 강경하고요. 아직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특히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구체적인 얘기도 서른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우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른 의원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문제 제기를 세게 하셨던 예.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를 풀면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여쭤볼 게 더 많긴 많은데 일단 하나만 여쭤보시고 좀 가도 되는 아닙니다. 시간은 아직도 10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결정에 대해서 정면 충돌하면 우리가 손해다. 왜? 우리 차가 더 비싼 차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판단 미스라는 얘기인데 캠프 입장은 뭔가요? 사실 캠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다 그 후보에게 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좀 나와서 직접 좀 정면 돌파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나왔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당에서는 아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제 당의 후보로 결정됐으니까 당 후보로서의 이제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사직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경기지사로서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해달라는 취지로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좀 일찍 사퇴하자. 예.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의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 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감에 오늘 18일에 이제 국감이 일단 있죠. 대장동 의혹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전에 지사직을 사퇴해서 국감에 출석을 안 한다면 마치 피하는 모양새. 이게 이제 제일 신경이 쓰였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3차 선거인단 투표, 사실 제가 경선 지난 다음에 박주민 의원님이 나온 인터뷰를 봤었는데 3차 선거인단이 62대 28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훨씬 많습니다. 네. 당시에. 그래서 이 결과는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며칠 지났는데 깊이 있는 분석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뭐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 저희끼리도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정확한 원인을 짚어내기는 어렵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같은 시기에 진행됐었던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하고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요. 너무 차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지역의 경선 결과하고도 다르고 1, 2차 국민 경선 선거인단하고 다르고 또 언론이 근자에 발표했던 여론조사 수치하고도 너무 다르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3차 선거인단이 뭐 몇백 명, 몇천 명도 아니고 뭐 20만 정도 되는, 가까이 되는 뭐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참 이상하고 애매하고 모호하다. 그런데 뭐 정확히 저희들이 뭐 규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본에서는 이게 겸손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일단 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정치인분들과 술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술자리 빼고 그냥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데 시기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지지층은 권리당원. 그렇죠. 그다음에 1차 선거인단이 상당히 일찍 9월 1일부터 14일까지. 그게 이제 3차 선거인단이고요. 3차 선거인단. 네. 1차 선거인단은 5월인가 제가 알기로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인단 뽑아 나 등록할래 라고 했던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대상이죠. 가장 권리당원 빼고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2차가 7월에 있었고 3차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대장동 사건이 또 9월 13일 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제일 선거인단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지지도가 좀 덜할 수 있어서 그분들의 표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분석하신 것처럼 한다면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덜 관심 있고 뭐 덜 뭔가 신경을 쓰는 분들이라면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1차 선거인단보다 2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낮고 2차보다는 3차가 더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투표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그래도 좀 관심 있고 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집단 성격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런 해석도 하면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 전에 이런 해석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의혹 등이 커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연루를 떠나서 관리 책임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고 적극적으로 후보 교체에 표심이 몰린 것 아니냐. 만약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지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 서울 지역 경선 같은 경우에 뭐 권리당원 투표니까 다를 거다. 권리당원이지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적인 민심과 다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언론들이 했던 여론조사 흐름도 예. 오히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계속 좀 오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경향이었거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결집되는 모양새였어서. 네, 그래서 뭐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은 유동규 씨 무분에 대해서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측근은 아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 책임 휘하에 5,000명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장동은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고 유동규 본부장이 그걸 주도했다면 적은 관리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인사의 문제였고요.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측근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측근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일반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워서 뭐 이 사람의 어떤 지위나 역할과 상관없이 보다 큰 권한을 막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 보통 측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일하는 수완이 좋아서 일할 기회를 계속 줬을 뿐이고 경기관광공사 했을 때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된 거고 진짜 측근이라면 성과의 다과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측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 여기에 돼서 여기까지 듣고요. 또 모셔서 정기적으로 모셔서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 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JTBC 뉴스룸에서는 어제 이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된 남욱 변호사의 단독 인터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의혹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법조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는데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